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황토를 실어 나르는 황하에 대한 이야기와 황토로 인해서 황산이라는 지명과 연관된 연산군, 황산벌 전투 지역을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황하강이 왜 발생했는지, 황하강이 그 많은 황토를 화북평원으로 실어 날라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1. 황토고원의 위치. 황토고원은 중국의 황하 중상류 유역에 걸쳐 있는 광대한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특정 도시 하나가 아닌 여러 성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포함지역: 산시성 전체, 산시성 북부, 간수성 동부, 닝샤 후이족 자치구 남부. 크기, 총면적이 약 64만 켐에 달하며 이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고대 중국 문명이 바로 이 황토고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화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도에서 보면 중국의 중심부에서 약간 북서쪽에 위치하며 황하가 이 고원의 중심을 크게 굽이치며 관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중앙아시아 사막 먼지의 발원지. 황토의 주된 발원지로 지목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비 사막 거비 데저트, 몽골과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황토의 가장 큰 단일 발원지로 꼽힙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타클라메이켄 데저트,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사막입니다. 기타 중앙아시아 건조지대, 카자흐스탄 동부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건조지대와 사막들도 황토의 기원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 동쪽에서부터 몽골과 중국 북서부에 이르는 광활한 사막 및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수백만 년 동안 강력한 겨울바람 편서풍을 타고 동남쪽으로 날아와 쌓인 것이 바로 황토고원입니다. 대자연 속의 황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황하가 언제부터 그토록 많은 황토를 품고 흐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황하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지질학적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하가 본격적으로 막대한 양의 황토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것은 약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제사기라는 지질시대, 특히 그 중에서도 플라이스토세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엄청난 양의 토사를 운반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황토고원의 형성 재료의 준비. 황하가 황토를 실어 나르려면 먼저 그 재료인 황토고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형성 시기 약 26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성 원인: 수백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고비 사막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건조지대에서 미세한 모래먼지가 강한 겨울 계절풍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와 거대한 언덕처럼 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황토고원입니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평균 50에서 80m, 깊은 곳은 300m가 넘기도 합니다. 즉, 황하가 흐르는 길목에 엄청난 양의 부드럽고 침식되기 쉬운 흙황토이 먼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 황하의 물길 형성 운반의 시작. 황토고원이 형성되는 동안 황하의 물길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황하의 중류가 바로 이 황토고원을 관통하는 경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관통 시기: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황하가 황토고원을 깊게 파고들며 현재와 비슷한 경로를 갖게 된 것은 플라이스토세 중기 약 78만 년 전 이후로 추정됩니다. 작용: 강물이 흐르면서 매우 부드러운 황토고원의 흙을 엄청난 속도로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강물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고 강은 그 이름처럼 누런 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강 중에서 토사 함유량이 가장 높은 강이 된 것입니다. 결론: 황하가 황토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시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축적기 약 260만 년 전, 중앙아시아의 사막 먼지가 날아와 황토고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운반 시작기 약 78만 년 전, 황하가 황토고원을 관통하는 물길을 만들면서 막대한 양의 황토를 깎아 강하류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반 심하기 수천 년 전 현재, 인류가 황토고원 지역에서 농경을 시작하고 숲을 개간하면서 토양 침식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황하의 토사량은 역사 시대로 접어들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황하가 누런 강이 된 것은 수십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대사건이었으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연산군이 있습니다. 공주에 속한 연산군입니다. 공주는 백제 때 웅천으로서 백제의 한성에서 문주왕이 옮겨와 도읍을 한 곳입니다. 연산군에는 황산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고려사 연산군 연역을 보시면 연산군은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으로 신라 경덕왕 때 황산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 9년 1018에 공주에 내속하였다. 뒤에 간물을 두었다. 개태사 태조가 백제를 평정하고 난 뒤 큰 절을 황산의 골짜기에 지어
산 이름을 천호로 고치고 절 이름을 개태라고 하였다. 가 있다. 고려사 연역에는 황산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라 때는 황산군으로 했었고 그곳에는 황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있었다, 지금은 천호라고 고쳤다라는 말을 한다면 현재에는 황산이라는 산이 없다고 보입니다. 고대인들의 지명을 어떻게 불리워졌을까? 역사적 증거는 가설의 증명일 뿐이고 이름의 탄생 가능성을 추론하는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그 땅의 모습 그 자체에 있습니다. 황산이라는 이름, 그 지역의 누런 흙 황토이 널리 분포하거나 특정 계절의 산이 누렇게 보이는 시각적 특징만으로도 황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연산이라는 이름, 지도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산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은 연산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근거입니다. 고대 지명은 대부분 이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저 산은 흙이 누렇네. 황산. 이 산들은 쭉 이어져 있네. 연산. 저 골짜기는 깊고 기네. 장곡. 저 바위는 말처럼 생겼네. 마음. 그러나 고대인들은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하여 그곳의 모양을 확인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의 연산, 즉 이어진 산들을 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대인들이 연산을 인지하는 방식. 고대인들이 산의 입체적인 연결성, 즉 양면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갯길을 넘나드는 경험 가장 중요. 고대인들의 주요 교통로는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이나 고갯길 제2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자신의 양옆으로 산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됩니다. 즉 길의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산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양면을 보며 이 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산정상 전망대에서의 조망. 사냥을 하거나 봉화를 올리거나 주변을 정찰하기 위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의 능선이 아니라 주된 산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작은 산줄기들이 물고기 뼈처럼 양쪽으로 뻗어나가며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의 실체입니다. 분지에서의 생활 경험.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분지나 넓은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은 한쪽 면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감싸고 있는 연속적인 울타리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매일 보며 살기 때문에 연산이라는 개념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산이라는 지명은 산기슭의 한 지점에서 본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산을 넘고 산에 오르고 산에 둘러싸여 살면서 얻게 된 경험적이고 총체적인 지리 정보가 집약된 이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닌 입체 덩어리로서의 산맥을 이해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660년 황산벌 전투의 지역 특정해 보았습니다. 황하의 흐름과 지형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산동성 서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고 습지나 늪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으로 대군인 5만 명의 군사가 이동하기는 힘듭니다. 그 길을 찾아 가보았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듯이 황산벌입니다. 황산 앞에 넓게 펼쳐져 있는 벌판 들판을 말합니다. 1. 제녕시 남쪽은 고대 습지나 호수였을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난양호 낸양 레이크를 포함한 이 지역의 거대한 호수들은 남사호라고 불리며 난양호, 독산호, 소양호, 미산호 4개의 호수가 연결된 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담수호 수군입니다. 역사적 형성, 이 호수들은 완전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황하의 범람과 물길 변경 그리고 인간의 치수 활동 제방 축조, 운하 건설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보다 훨씬 더 광활한 늪지대와 여러 개의 작은 호수들이 흩어져 있는 거대한 습지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연적 장벽, 즉 고대의 이 지역은 군대의 대규모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천연 장애물 역할을 했습니다. 진흙과 늪, 크고 작은 물길이 뒤섞여 있어 보급로를 유지하며 행군하기에는 최악의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2. 산팅구, 저우청시 인근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용자님께서 그리신 붉은색 진경로는 이 지역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공격군의 입장에서나 방어군의 입장에서나 이 길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병목 지형 체육 포인트. 수만 대군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진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쪽 거대한 남사호 고대의 습지대가 완벽한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하며 군대의 접근을 막습니다. 도하 작전은 매우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동쪽,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산팅구와 저우청시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군이 산을 넘어 기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길, 결국 공격군은 서쪽의 호수와 동쪽의 산맥 사이에 끼어 있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좁고 긴 평야 지대로 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병목입니다. 방어 전략. 방어군은 바로 이 병목 지형인 산팅구와 저우청시 인근의 방어선을 구축하면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방어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적군은 좁은 지역으로 밀려들어 오기 때문에 대군을 넓게 펼쳐 전력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방어군은 미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좁은 정면으로 오는 적을 집중해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쪽 산악지대의 일부 병력을 매복시켜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녕시 남쪽의 거대한 호수 습지와 동쪽의 산맥이 만들어내는 이 병목 지형 때문에 산팅구와 저우청시는 역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어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문헌 기록이 아닌 지형으로 본 내용입니다. 한반도는 문헌적으로 학계에서 지정한 곳으로 따졌을 때 지형적으로는 거의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황토는 골고루 전제하고 연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